저는 삼겹살 전문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인건비라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도 4명 정도 썼었고, 정직원 4명 해서 8명 정도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10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경기도 하락됐고, 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죠. 인건비 부담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하다 보니 정직원도 2명을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과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넷이 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고 있는 것은 한 달에 뭐 500 정도, 집사람하고 둘이.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족에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이거는 바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매년 10만 원씩 올라가다 보면 지금 상당한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저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 거로 부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14,000원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4,000원 줘야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시간에 했을 때 14,000원 주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이때는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16,000원, 16,500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손님은 줄고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못 쓰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것부터 줄입니다. 여기에 직격탄 맞는 것이 음식점이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위의 우리 상인들도 전부 직원을 줄였습니다. 1명 내지 2명 모두 줄였고 가족 경영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결정할 때 왜 자영업자 우리 같은 소상공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참여할 권리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목소리를 대변하고 같이 잘 윈윈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 카페,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고, 주로 서비스 직종이었기 때문에 손님 응대나 이제 음식을 제조했었고, 제일 많이 했던 건 사실 청소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으로 쭉 꾸준히 받아왔었는데요.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2015년에 5,580원으로 시작해서 2021년도 카페 근무를 했을 때는 8,720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했을 때는 주로 주 5일씩 일해서 하루 휴게 시간 제외한 다음 6시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 달에 이제 최소 100만 원부터 120만 원 사이로 급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 친구들은 최저임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선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그것보단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근로자니까 일이 바쁘고 힘들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최저임금을 받고 해도 되는 일인가라는, 절대 이 돈 받고 이제는 일 못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말고 좀 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없었으면
어떤 제가 고용주를 만나나 따라서 급여가 너무 달라졌을 것 알기 때문에 이거는 꼭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거는 우리 근로자들인데 제도를 정해준 분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약간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의 이제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와 같은 저율의 인상안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선순환 경제 전략을 왜 긴급히 시행하는지 부디 심사숙고하여 고물가는 취약사업주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사업주에게 전가해서 고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시를 하게 되지만 그 최저임금을 실제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그 최저임금 심의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고 이게 이제 1989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이렇게 3자 구성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원들이 각각 9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2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7명의 위원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고 이제 의결을 하는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합의든 또는 뭐 투표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 고시는 8월 15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8월 15일 이루어진 고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가 최초 11,500원을 요구하며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최초 1,470원의 격차를 보였고 12번의 전원회의를 이어오는 동안 법정 심의 시한도 넘긴 겁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지난 8일 심의 촉진 구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노동계는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였던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보다 낮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 측 4명은 중도 퇴장했고 결국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동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노사 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20, 30년 전에 선배들에게 들은 것도 노사 관계는 서로 불신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20, 30년에 들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도 똑같이 이제 신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이 논의를 할 때 혹시 이제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지만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이나 신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제 6, 7월이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사 단체가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뜻 연상되는 것이 아마 노동계는 2자릿수를 제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경영계는 경제 상황이 좀 나쁘면은 아마 동결을 주장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논의들이 진행하게 되면서 중간점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동결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갈 건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노사 단체에 있어서는 사실 서로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타협 없는 항상 극한 대립으로 항상 자기들의 주장들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면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 내지는 불신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노사가 서로 이제 조정을 해서 올해는 서로 뛰쳐나가지 않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나마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동결은 아니었고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폭 양보한 이런 모습들로 계속 반복돼 있는데 그것을 매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좀 더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분명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제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 간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 의사결정 구조상의 어떤 불투명성과 같은 것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 현행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다.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위원회 구조로는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완성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역할이나 그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좀 이제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필요한 역할들을 다 했으나 그동안 여러 이제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면 결국은 전문성 문제와 예측 가능성 문제인 것 같다. 이 예측 가능성은 이제 객관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 전문성, 객관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고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설득해야 할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논리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논리 없는 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설득과 토론이 가능한 그런 어떤 이 구조에서 전문성과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의 27명의 어떤 그런 그 대집단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다이어트된 그런 이 위원회를 좀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도 그 참여하는 위원도 좀 더 강한 전문성을 가진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